추석 잘 쇠고 계신가요? 이 쇠다라는 말이 꼭 이때만 쓰입니다. 명절, 생일 이런 날을 맞이해서 보내다. 이게 쇠다라는 말인데 추석 쇠다, 설 쇠다, 쇠다. 꼭 인사를 그래서 추석 잘 쇠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게 되죠. 자, 오늘은 추석 이야기입니다. 음력 8월 15일을 추석 또는 한가위라고 하죠. 한가위 추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 이것이 양대 명절이 될 텐데요. 추석이 더 큰 명절이야, 설이 더 큰 명절이야. 글쎄요, 이거 사람마다 다르죠. 세뱃돈 받을 때는 당연히 설날이 좀 더 큰 명절이고, 글쎄, 나이가 들어갈수록 추석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설에는 나이를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싫으시죠? 자, 모두 음력으로 1월 1일 날은 설날, 8월 15일은 추석, 이렇게 되는데요. 설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래서 올 한 해 잘 지냅시다. 이런 다짐을 하는 날이기도 하고, 추석은 한 해 농사에 감사하는 날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조상님께 차례를 올린다.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는 거죠.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추석입니다. 추석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책이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있습니다. 자, 이 책입니다. 추석. 맨 앞에 서영대 교수님, 지금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신데요. 이 추석의 연원에 관한 연구사 검토. 추석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글입니다. 부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가장 만족스러운 날? 이런 이야기겠죠? 한번 여유가 있으시면 한번 이 책을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추석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추석은 유난히 길어서 잘하면 열흘 정도 연휴가 된다고 하는데 이 긴 연휴는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글쎄요. 우리나라 명절만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이런 일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누구는 집에 어떻게 가지? 이것부터 걱정이죠. 누구는 저 일을 다 누가 하는 거지? 언제 하지?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참 슬픈 일이지만 명절 끝에 이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추석 명절이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된다면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4년 전에 2021년 1월 뉴스포스트라고 하는 그 언론에서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와 같이 신년 기획특집 1월 달에 명절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게 있어요. 명절 차례상 준비를 누가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집안의 어머니 42.7%, 며느리 20.1%, 할머니 4.6%에서 여성이 67.4%, 기타 남성이 32.1%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제 평소 생각보다는 여성 비율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아요. 85대 15 정도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요. 명절 차례를 간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의 91.4%가 찬성이요. 남성은 반이 조금 안 되는 46.1%가 간소화해야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걸 보면 추석이 여성에게 짐이 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언제부터 여성에게 이런 부담이 주어졌을까? 이거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해서 제가 따져봤습니다. 고려 시대와 조선 전기까지는 제사를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지었습니다. 윤회봉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윤회봉사와 대응하는 것이 재산의 균분상속이에요. 부모의 재산을 아들, 딸이 똑같이 나누어 받기 때문에 제사도 똑같이 나누어서 지내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여성이 만일 제사 준비를 한다, 제사 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면 며느리보다 딸이 자기의
친정 부모 제사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같은 여성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이 다른 거죠. 남편의 조상이 아니라 내 조상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위가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며느리에게 일이 전담되지는 않는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7세기 이후 조선 후기에 와서 시댁살이가 확산됩니다. 이제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 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집을 위한 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명절날 여성들이 일을 전담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추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건 양반들만 하던 일이에요.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많이 차리고 일을 많이 하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양반 집에서 여성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은 누가 했을까요? 네, 노비들이 했을 겁니다. 일을 노비들이 했어요. 그런데 19세기 이후 넘어가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모두가 양반인 시대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양반이 됐는데 다 뭐가 없는 양반이에요? 노비가 없는 양반이죠. 그러니까 이제 양반집 여성이 된 대한민국의 현대 여성들은 조선시대에 노비들이 하는 일까지 도맡아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두 가지 변화가 만나면서 여성에게 제사 음식 장만하는 일이 집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사상을 줄여야 됩니다. 음식을 많이 차리지 말아야 돼요. 주문해서 많이 차리는 것도 하지 말고 상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평소 음식과 그렇게 다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절날 부부간에 불화가 안 생기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이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좀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홍동백서, 조율이시, 이거 대충 알지 않으세요? 상을 진설할 때 붉은 과일은 동쪽, 홍동, 흰 과일은 서쪽, 백서, 조율이시, 배추, 밤, 배, 감순으로 놓는다. 이거 옛날에는 없던 말입니다. 조선시대까지 어떤 기록에도 홍동백서 조율이시 이런 말 없어요. 이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찾아보려고 해도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96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말이 왜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에 조선 양반들은 제사상을 진설하는 집집마다 방법이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모두가 통일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전통은 모르는데 제사는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 누구에게 배워야 되게 된 거죠.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때 하나의 샘플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홍동백서, 조율의시 이런 거죠.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무시하시고 그 가정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리시면 됩니다. 바나나가 상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죠?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바나나가 없어서 못 올린 거예요. 지금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그런 바깥론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전통을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옛날 그 전통을 있는 그대로 살릴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는 길입니다. 요즘 그 어떤 유튜브 방송 보다가 깜짝 놀란 대목이 있어요. 신혼부부가 명절 때 어디를 먼저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부인이 친정에 먼저 가야 될까요? 남편의 시댁을 먼저 가야 될까요? 여기서 남자 집을 가는 게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아니,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시댁에 먼저 가는 전통은 그리 오래된 전통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됐어야 300년 된 전통이에요. 그 이전에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700년 동안은 여자 집에 살았고 시댁을 우선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게 우리 전통일까요? 지금 그 두 전통 가운데 어느 걸 꼭 따라야 할까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어디를 먼저 가야 할까 하는 것은 원래 그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답이 없습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부부가 좋을 대로 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합니다. 옛날에는 추석이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다라는 이런 기록이 간간히 나옵니다. 열양세시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열양이 한양, 지금 서울을 가리켜요. 그래서 서울의 세시 풍속을 기록한 책, 이런 거죠. 1819년 조선 거의 최후기, 거의 말기에 김매순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기 보면 8월 중추 해놓고 중추는 또 가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때문에 민간에서 이날을 가장 중시한다. 1년 중에 추석을 가장 중시한다. 이런 이야기죠. 또 있습니다. 1849년에 홍성모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국세시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건 동국, 우리나라의 세시 풍속을 월별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 보면 8월 추석 해놓고 15일은 동국 풍속에, 동국이 우리나라죠. 추석이라고 하며 가배라고도 하는데 신라 풍속에서 비롯되었다. 신라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시골 농가에서 한 해의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겼으니,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한 해의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긴 것이 추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까닭은 세곡식이 이미 익었고 가을 추수가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뭔가 농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농가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고 여겼다. 이날은 어디서나 닭 잡고 술을 빚어 온 동네가 취하고 배부르게 먹으며 즐긴다. 이건 지금하고 똑같네요. 추석 과식, 이거 이때부터도 있던 일입니다. 다들 과식 하시겠죠? 음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 책 그 제목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상대적인 뭔가 변화, 이런 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석 때는 뭔가 많잖아요. 먹을 게 많아요. 과일도 풍성하고 모든 게 풍성한데 여기 더하기 그 더운, 그 습한 여름이 끝나고 우리나라의 날씨가 정말 거짓말처럼 좋아지는 게 추석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났다. 이 가을이 왔구나. 이런 느낌 때문에 추석은 설과는 또 다른 느낌을, 어떤 청량감 같은 걸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자, 한국의 추석 그 유래, 아까 동국세시기에서 신라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 추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신라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삼국사기 악지, 여기에는 삼국사기 그 삼국시대 노래를 전부 모아놓은 그런 건데, 여기 보면 그 노래는 없고 노래 제목만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옥보고라고 하는 사람이, 옥보고 아주 어릴 때 들어보고 처음 들어보시죠? 옥보고라고 하는 사람이 30곡을 만들었는데 그 30곡 가운데 추석곡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추석곡. 그런데 이때 이 추석이 명절로 추석이냐 아니면 그냥 글자 그대로 풀어서 가을 전형 노래냐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라는 말은 있지만 이것이 명절로 추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중국 역사책입니다. 수나라 역사책 수서와 북사라고 하는 책에 신라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신라에서는 8월 15일에 음악을 연주하고 관리들에게 활을 쏘게 해서
상으로 말과 포를 주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8월 15일에 어떤 행사가 있었던 건 알겠는데 이것이 과연 명절인지, 명절이라고 하려면 상하가, 그러니까 지배층부터 피지배층까지 그 국민 모두가 그날 똑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날이 명절이다. 함께 즐겨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음악 연주하고 관리들에게 활 쏘게 해서 활 시합을 한 거죠. 이거는 지배층만 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절인가 아닌가, 이것도 의문이 되는 거죠. 명절로서 추석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것은요, 유리왕 때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유리왕 9년 서기 3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육부의 이름을 고치고 그에 따라 각각 성을 내려주었다. 그래서 사로 육촌성이 주어지는 바로 그때 이야기입니다. 육부를 반씩 둘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삼부가 한 편이 돼서 두 편으로 나누는 거예요. 왕녀 두 사람으로 분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무리를 조직한 다음 이렇게 편을 가른 다음에 7월 16일부터 매일 아침 모여서 길쌈을 해서 적마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길쌈이에요. 마를 가지고 천을 짜는 이 경주를 해서 밤 10시경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할 때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8월 15일까지 꼭 한 달을 하는 거예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꼭 한 달을 해서 누가 많이 짰나 경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 쪽이 술과 음식을 마련해서 이긴 쪽에 살해했고, 우리가 졌소 그러는 거죠. 가무와 온갖 놀이를 즐겼는데 이렇게 되니까 육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길쌈하는 거 응원도 하고, 여기 이제 술과 음식 마련하면 그거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가무 놀이 이거 같이 하고, 다시 얘기해서 지배층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이걸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가배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가배가 어찌어찌해서 가위가 된 거예요. 한가위의 가위. 이 비읍이 비읍 순경음으로 되었다가 탈락하는, 요거는 경상도 말에서는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난 내가 부러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걸 경상도 사람들은 부러워. 이런 흔적 있지 않아요? 그 비읍이 탈락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배에서 비읍이 탈락해서 가위가 됐다. 앞에 하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큰 가배, 가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배라고 불렀어요. 이때 진쪽 여자 한 사람이 일어나 춤을 추며 단식하기를 회소회소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슬프고 우함으로 훗날 그 소리를 따라서 노래를 짓고 회소곡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회소라고 할 때 이 회자가 모일 회자잖아요. 그래서 모이소를 삼국사기가 한문으로 기록하면서 회소라고 했다는 설 하나가 있고, 이 회자가 모이다라는 뜻 말고 알다라는 뜻도 있어서 그때는 아소, 이 아소는 우리말에 아쉽소, 져서 아깝다, 이런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합니다. 역시 참 이 국어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정말 이 창의력이 참 이렇게 어디론가 뻗쳐나가는 그런 학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 국어, 특히 이 고전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를 갈까 하는 이런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역사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도 이 고전 국어 참 재밌어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신라 초에 가배라고 한 것이 있었다. 8월 15일 저녁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추석의 유래라고 하는 하나의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설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일본 승려 엔닌이라고 하는 사람, 원인이라고 쓰고요, 엔닌이라는 사람이 쓴 입당 구법 순례행기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당나라에 들어가서 법을 구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당나라에 가서 순례하면서 기록한 이런 책인데, 이 기록에 따르면
서기 839년 8월 15일에 이런 기록을 해놓습니다. 절집에서 박탁과 병식 등을 차려놓고 8월 15일에 명절을 지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박탁은 수제비라는 뜻인데, 수제비박, 수제비탁이라는 뜻인데, 이걸 요즘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국수였을 것이다. 왜냐면 수제비보다는 국수가 훨씬 더 공들인 음식이에요. 수제비 만드는 것보다 국수 만드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밀가루를 그렇게 가늘고 길게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은 그냥 사 먹으니까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공들인 음식, 병식은 떡입니다. 떡도 만들기가 쉬운 음식이 아니잖아요. 이런 음식을 차려놓고 8월 15일에 명절을 지낸다. 이런 관찰기를 적어놓은 다음에 옌닌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놓습니다. 이 명절은 다른 여러 나라에는 없고 오직 신라국에만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옌닌이 이 글을 어디서 쓴 거냐면 신라에 와서 쓴 게 아니에요. 물론 일본에서 쓴 것도 아니고 당나라에 있으면서 거기서 쓴 겁니다. 일본 승려가 당나라에 가 있으면서 거기서 8월 15일 명절을 지내는 걸 보고 이건 신라에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없고 당나라에도 없고 신라에만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밑줄 쫙. 이 명절은 다른 여러 나라에는 없고 오직 신라국에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들은 얘기를 적어 놓습니다. 노승이 말하기를 신라국이 예전에 발해와 싸울 때 이날 승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풍악을 울리며 기뻐하고 춤을 추었는데 이 풍습이 오랫동안 이어져 그치지 않았다. 말하자면 신라가 발해와 싸워서 이긴 전승 기념식 같은 거라는 거죠.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과 춤과 노래, 관현, 악기 연주 이런 걸 하면서 3일을 쉰다. 3일. 우리 원래 공식 그 추석 연휴가 3일 아니에요? 네. 이것과 우연히 같은 거죠. 우리가 뭐 옌닌 얘기 듣고 3일 이거 한 건 아닐 테니까는요. 자, 그런데 이 노승의 이야기는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신라가 발해하고 싸운 적이 없고 더군다나 이긴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발해와 싸워 이기고 그거 전승을 기념했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거 발해 아니고 고구려를 발해라고 쓴 거 아닐까? 고구려를 계승한 게 발해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와 싸워 이긴 날 이걸 기념한 걸까? 그렇다면 고구려를 멸망시킨 그걸 기념하는 걸 텐데, 그런데 고구려가 멸망한 날, 그날은 사료마다 조금씩 다른데 9월이에요. 9월 12일, 9월 14일, 21일, 심지어는 11월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8월 15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노승이 이야기하는 저 말은 잘못된 거네. 아마 노승의 착각일 거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앤닌이 신라의 8월 15일 명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앤닌은 일본 천태종의 창시자로 지금도 추앙받는 일본의 고승입니다. 서기 838년에 견당사, 일본이 당나라로 보내는 사신을 따라서 당나라에 갔어요. 공부하러 간 거죠. 그런데 원래는 천태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못 가게 됩니다. 게다가 견당사 일행하고 헤어지는 바람에 혼자 귀국하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앤닌이 어디로 갔느냐면 산둥반도의 등주에 있는 적산촌이라고 하는 데를 가는데, 적산촌, 여기에 뭐가 있었죠? 적산법화원이라고 하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 적산법화원 어떤 사찰이죠? 장보고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여기 도착한 날이 839년 6월 7일이에요. 그날 기록에서 이 절은 장보고가 세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적산법화원과 장보고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혀놔요. 그 뒤로 9년 동안 중국 생활을 하면서 중국의 여러 가지 풍습에 대해서도 다 알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중추절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앤닌이 관찰한 그 당시 중국에는 중추절이 없었던 거죠. 반면 신라 사람들은 그곳에서
8월 15일 명절을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석은 중국 명절이 아니라 신라 명절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신라의 8월 15일 명절, 삼국사기에서는 길쌈을했다. 앤리는 전승절이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날이 명절인 건 분명합니다. 명절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어쩌다 하는 이거는 명절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건 해마다 정해진 날짜에 똑같은 일을 하는 것. 이게 명절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일부 계층만 참여하면 명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배층, 피지배층이 모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설날 하면은 모두 세배를 합니다. 세배했다가 어떤 때는 안 했다가 어떤 때는 세배를 추석에 했다가 이러면 이게 명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설날 하면 하는 일, 추석하면 하는 일, 이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유한 명칭이 있어야 합니다. 명칭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베라는 명칭이 있고 앤린이 이야기한 그 적산 법화원에서의 그 명절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앤린은 8월 15일의 명절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8월 15일지 절 이렇게 이름이 어떻게 될지 요게 추석이라고 왜 안 했는지 하는 건 의문으로 남지만 어쨌거나 명절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이쯤 해놓고 중국의 중추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도 이날이 명절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날을 중추절, 우리도 중추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더 많이 써요. 중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쫑치우지에, 제가 중국말로 한번 해봤습니다. 쫑치우지에. 중국에 4대 명절이 있는데요. 춘절, 춘지에, 설날입니다. 그리고 청명절, 단오절, 그리고 중추절입니다. 청명절, 단오절, 이거는 참 뜻밖이죠. 이게 명절이고 공휴일입니다. 제가 2015년 1학기 봄에 중국 항저우에서 잠깐 산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공휴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단오래요. 아니, 중국 사람들은 머리 감으려고 하루를 다 쉰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4대 명절 가운데 청명절, 단오절이 들어가 있고 설날과 추석은 우리와 같습니다. 중국의 중추절이 언제 시작되었나? 이거는 또 중국 학자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중국 고전에서 중추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찾아내는데 안 나옵니다. 굉장히 늦게 나와요. 송나라 때부터 나옵니다. 송나라면 우리 고려시대예요. 그때부터 나오고 그 앞에는 중추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나라 때 중추라는 말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중추절 명절이 아니라 가을 한가운데 또는 보름날 왕월 달을 감상한다. 그래서 당나라 시인들이 이 보름달을 소재로 한 시를 많이 짓거든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태백이에요. 이태백. 우리 저 달타령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달 하면 이태백. 왜 그러냐면 이태백이 달을 소재로 한 시를 많이 썼거든요. 그만큼 당나라 시인들이 달을 가지고 보름달을 가지고 그것도 시를 많이 지었는데 중추절이라는 명절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당나라 현종의 생일을 천추절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8월 5일입니다. 이 8월 5일 천추절이 뒤에 어찌어찌 해가지고 8월 15일로 바뀌고 그게 중추절이 된 게 아니야? 라는 뭐 이런 설명도 있지만 이거 너무 억지예요. 왜 어찌어찌 10일이 왜 뒤로 밀리겠어요? 천추절하고 중추절은 세 글자 중에 두 개가 같지만 뜻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역시 송나라 때 중추절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걸 뒷받침하는 사료가 뭐겠어요? 앤린이 이야기하는 다른 나라에는 없고, 그러니까 앤린이 중국 갔을 때 그때가 당나라인데, 당나라 때 다른 나라에는 없고 신라에만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에 없었단 얘기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신라에서만 명절로 지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 학자들이 중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습니다. 역시 중국 학자답게 내제설, 이거 중국의 고유한 명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에 감사하는 행사다. 추수감사. 이거는 뭐 농경사회라면 어디나 있을 수 있으니까요. 둘째는 중국이 도교가 아주 유행한 나라잖아요. 도교와 또 관계가 되는 건데 달 숭배. 특히 보름달에 대한 숭배가 추석, 중추절에 달 구경, 달맞이, 달 제사 이런 걸로 이어졌을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달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볼 수 있는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생로병사를 보여주는 그런 물건이에요. 하늘을 쳐다보면 초생달이었다가 점점 커져서 반달이 됐다, 보름달이 됐다가 다시 반달이 됐다가 금음달이 됐다가 깜깜해지는, 사라지는, 그러다 또 나타났다가 영원한 생명,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달에 대해서 어떤 그 신앙심 같은 걸 갖게 됐다는 건데, 그런 느낌을 아마 우리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좀 더 강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 신앙, 달 숭배, 이것이 추석으로 이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 중추절 유래에 대한 설명이 있고, 세 번째는 이거 당나라 현종의 천추절에서 비롯된 거야 라고 하는 설명이 있고,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이거는 내제설 안에 원래 있었던 거야 라는 이런 설명으로 공통되고, 그거 말고 외래설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거다. 바깥에서 들어왔는데 어디에서 들어왔을까? 중국 소수민족의 풍습이 지금 들어와서 중국 전체의 중추절로 된 거야 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독일학자 볼프람 에베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풍습을 연구해서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있는 요족의 풍속 가운데 이 중추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확대된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분명한 근거 있는 외래설은 신라 기원설입니다. 신라의 추석 풍습이 중국으로 수출된 거죠. 중국에서 그걸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는 설명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 신라 기원설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아요. 대체로 수용하기는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게 돼 있는 거고, 수많은 문화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갔는데 어떻게 한국 문화가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다소 감정적인 이야기죠.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공부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런 근거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화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 이거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한번 충돌이 있었죠. 그런데 중국 내부에서도 이 내재설과 외래설을 절충하는 의견이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 뭐냐면 신라의 문화가 들어온 거 맞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토양이 이미 중국에 있었다는 거죠. 자, 뭐냐면 수학에 감사하는 행사, 이게 신라에서 오기 전에 중국에 이미 있었다. 이건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고요. 달 숭배, 이거 중국에 있었던 것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니까, 이런 토대 위에 신라로부터 추석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서 중국의 중추절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런 새로운 경향도 있어요. 우연히 음력 8월 15일 날 둘이 서로 비슷한 일을 하지만 출발도 다르고 하는 일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이걸 꼭 같은 걸로 볼 필요가 있느냐. 한국의 추석과 중국의 중추절은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 보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 문화를 수용해서 우리 문화를 만든 게 많이 있고, 추석처럼 우리 문화를 중국에 들여가서 중국 문화를 만든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국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흘러다니면서 어느 지역에서 저거 좋은데, 저거 우리 좀 쓸만한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쓰는 겁니다. 내가 잘 쓰면 내 겁니다. 내 건데 너는 왜 네 거라고 해?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화 충돌, 문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추석을 추수감사절이라고 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이죠. 미국의 경우는 11월 넷째 목요일입니다. 우리보다 한참 늦어요. 그리고 캐나다는 10월 둘째 월요일이고 해서 이거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죠. 추수를 해야 추수감사를 하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농경의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날짜가 다른 건 맞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음력 8월 15일 날 추수를 마쳤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논다 뵀는데 추수 다 했는데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과연 음력 8월 15일 날 추수를 마쳤나,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벼 품종이 다르고 농사 기술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 날짜가 바뀔 수 있어요. 옛날 삼국사기를 보면은요, 9월달 기사에, 이때는 다 음력이에요. 음력 9월 기사에 벼가 아직 자라고 있다, 이런 기록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이후에도 수확을 하지 않은 벼가 있었던 거죠. 동국 세시기를 보면 8월 추석 해놓고 15일은 우리나라 풍속의 추석이라고 하며 가베라고도 하는데 신라 풍속에서 비롯되었다, 이래놓고 시골 농가에서 한 해의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겼으니 그 까닭은 세곡식이 이미 익었고 가을 추수가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얘기해서 추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첫 수확은 했고 가을 거지를 마치지 않은 단계, 이때가 음력 8월 15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의 끝이 아니라 수확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처음 수확한 것을 조상에게 드리는 날, 이것이 8월 15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추수감사까지는 아직 안 간 거예요. 첫 수확을 드리는 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수를 눈앞에 둔 이런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생각거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추수하면은 벼농사를 거두기 하는 이걸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신라, 고려 이렇게 올라가면 벼농사보다 밭농사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8월 15일 날 이 수확과 관계되는 명절이 있었다면 어떤 작물을 수확하고 추석을 보냈을까 하는 거죠. 쉽게 이거 벼야, 논농사 짓고 벼를 수확한 거야, 이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생각할 거리가 되겠죠. 삼국시대 신라에서 비롯된 추석이 고려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고려시대에는 명절이 모두 9개가 있어요. 고려시대 9개 명절에 대해서는 고려사에 기록이 돼 있는데, 고려사에 어디 기록이 돼 있냐면 형법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도 재밌는 현상입니다. 형법지는
뭔가를 법으로 금지하는 이런 걸 쭉 기록해 놓은 고려사의 한 편인데 여기 왜 명절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디에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9개 명절에는 형집행을 하지 않는다. 형집행 금지. 이것 때문에 명절 9개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설날이 더 큰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뭘 보고 그런 생각을 하냐면 설날은 관리들 휴가가 앞뒤로 7일입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7일 연휴. 그런데 추석은 달랑 그날만 쉽니다. 하루. 이걸 보면 설날이 더 중요한 명절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려시대 명절을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홀수가 겹치는 날을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1월 1일 설날, 3월 3일 삼진날, 5월 5일 단오, 9월 9일 중구, 7월 7일과 11월 11일이 빠지는데요. 7월 7일은 칠석. 이런 명절은 아니지만 뭔가 기념일이 되잖아요. 아마 7월 칠석날은 비를 바라는 이때부터 이제 비가 와줘야 그 논농사를 지으니까 이런 게 있지 않는가 하고 11월 11일은 없습니다. 주인이 없는 그 자리를 지금 빼빼로가 차지하고 들어간 거네요. 네, 아주 빈틈을 잘 노리고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추석은 명절이었다라는 건데 고려시대 그러면 8월 15일 날 뭘 했을까? 이 명절날 뭘 했을까? 하루 휴일, 관리들의 공휴일인데 이날 왕실에서는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지냅니다. 왕실조사 이거를 이제 대사라고 하는데요. 경령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령전은 태조 왕건과 국왕의 4대친 이 5분의 진영이란 초상화예요. 이걸 모셔놓은 곳인데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이 경령전 대사는 추석에만 지내는 게 아니라 1월 1일 단오, 추석, 중구일 해가지고 1년에 4번 지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석입니다. 민간에서도 8월 15일 날 제사를 지냈나 보면 기록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기록이 2개가 있는데요. 1015년에 송나라의 사신으로 간 곽원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요 하면서 한 얘기 가운데 고려에서는 정월 초하루 1월 1일 그리고 5월 5일에 조상께 제사를 지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8월 15일 제사가 빠져 있습니다. 또 1123년에 고려에 왔던 송나라 사신 서긍이 쓴 책이 있죠. 고려도경이라는 책인데 여기도 보면 정월 초하루 1월 1일 그리고 춘분, 추분, 단오 이렇게 조상의 제사를 지낸다고 해가지고 8월 15일 제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 다른 날보다 특히 설날에 비해서 좀 제사를 안 지내는 쪽이었나 싶은데 또 반대로 고려시대 사료 가운데 8월 15일 날 성묘를 갔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조상의 제사 지내고 성묘를 했다라고 보는 편이 좀 더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역시 고려 사람들도 많이 한 게 달맞이예요. 지금도 추석에는 다 달맞이를 하잖아요. 보름달을 보면서 달이 크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소원을 빌어봐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달 보고 소원 빌고 이런 거 우리 하는데 그게 그때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옛날 사람이 우리보다 정말 낫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그렇게 뭔가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 시가 그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하는 게 와 크다 이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최소한 그 달을 보면서 그 옛날 유명한 사람들이 지은 시를 몇 편 그냥 외워서 읊기도 하고
조금 더 나가면은 자기가 직접 시를 쓰기도 하고 이걸 적어서 남기기도 하고 이 정도의 그 문화 역량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거 보면 우리는 참 좀 한심해요. 뭔가 우리가 뭘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를 참 못하잖아요. 이규보가 역시 시 하면 빠질 수 없잖아요. 시 짓습니다. 이규보가 어느 해 8월 15일 날 시를 지었는데 시 제목이 참 길어요. 이규보가 지은 시 제목이 라고 하면서 시를 짓습니다. 자, 그 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름과 봄엔 구름 한 개 너무 많아 달 구경 꼭 기필할 수 없다네. 그러니까 보름달이 떠도 구름이 끼거나 안개가 끼어서 달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초가을은 더위 아직 남아있고 늦가을은 또 너무나 쓸쓸하지. 가을에는 구름이나 안개는 없는데 초가을은 아직 조금 덥고 늦가을로 가면은 너무 좀 쓸쓸하고 오직 이 중추쯤 되어서는 시원한 기후 차갑진 않아. 날씨도 좋고 깨끗한 하늘 더욱 높은데 한 점 안개도 덮이지 않는다. 날씨도 좋고 하늘도 맑고 여기에 보름달이 뜨는 이 광경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맞은 때를 줘버리면 다시는 구경할 날 없을 거야. 그래, 바로 오늘이야. 오늘 달 구경을 해야 돼. 야, 이규보의 이 시리 그 느낌이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역시 이규보는 시와 또 하나 뭐였죠? 술이잖아요. 역시 모든 시가 술로 끝납니다. 가득 부은 술잔 잔에도 비우게 이 좋은 경치 놓칠 수 없지 않나. 먼저 자면 엄벌이 있을 거야 술자리엔들 어찌 율령이 없겠는가. 술 마시다 먼저 가기 없기 끝까지 마시기 이렇게 시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규보의 이 이야기 왜 한 달에 한 번 뜨는 보름달인데 8월의 보름달을 꼭 봐야 하는지 이것이 아주 쉽게 그것도 한시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참 놀라운 이유봅니다. 자, 추석이 명절이다. 이때는 뭘 할까요? 가장 많이 한 것은 달맞이입니다. 달맞이. 추석 보름달은 더 크잖아요.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름달의 크기, 지구와 달의 거리에 따라 직경이 약 11.6% 차이가 나지만 꼭 추석 때 근거리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1년 중에 보름달 가운데 추석 보름달이 가장 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을은 공기가 맑고 습도가 낮아 달이 커 보인다. 더하기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보인다. 심리적인 요인이 덧붙어서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렴 어때요? 크게 보이잖아요. 자, 크게 보이니까 뭔가 저 달을 가지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맞이를 하는데 이 달맞이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시대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전통이 아니란 이야기를 또 마침 확실하게 해준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조선의 성종이에요. 성종이 성종 20년 8월 15일 날 승정원에 글을 하나 보냅니다. 자, 그 글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본래 추석달 구경하는 풍속이 없어서 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추석달 보고 뭐 잔치하고 뭐 이런 거 뒤에 보면은 중국은 달 보고 제사도 지냈거든요. 이런 풍속은 우리 게 아니야. 그런데 오늘 저녁에 이렇게 보름달이 떴으니 내가 관리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서 이 태평한 날을 즐기게 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아름답지 않은가? 그러니까 성종은 이게 우리 풍습은 아니지만 오늘 날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술과 음식을 내리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신하들이 좋아라 하겠죠. 이거는 나랑 같이 뭐 즐기자 이게 아니고 카드만 보낼게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런 참 훌륭한 임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훌륭한 점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본래 추석달 구경하는 풍속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 게 아닌데 중국에서 들어온 걸 겁니다. 이게 왜 들어오게 되냐면 추석에 달이 딱 뜬 걸 보면 누구라도 시 한 수 읊고 싶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한잔 하고 싶고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 한번 부르고 싶고 춤 좋아하는 사람은 춤 한번 추고 싶고 자연 발생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달 한번 보세요. 이 순간을 내가 그냥 지나가서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문화인, 교양인, 네, 제가 이렇게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저게 뭐야, 빨리 가서 TV나 봐야지, 드라마 봐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이 달을 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얼마나 참 품위 있는 그 달맞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달맞이 풍속이 우리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이면에는 중국 것이야 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데요. 중국의 중추절은 달맞이, 달구경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중추절을 배월절, 절한다. 달에 절하는 명절. 제월절, 달에 제사 올리는 명절이라고 부르고 중추절에 뭘 먹죠? 월병을 먹습니다. 월병, 달떡을 먹습니다. 보름달같이 동그란 떡을 만들어서 월병, 다 달하고 관계가 돼요. 중국의 중추절은 달과 관계가 있다. 우리는 달과 중국만큼은 그렇게 관계 있지 않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대신 우리는 조상의 제사 지내는 것이 추석의 중심이 됩니다. 8월 15일 날 뭔가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옛날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어디부터 나오냐면 삼국유사를 보면 가야에 수로왕묘에 제사를 지내는 날이 기록되어 있는데 1월 3일, 1월 7일, 5월 5일, 8월 5일, 8월 15일 1년에 5번 제사 지내는데 8월 15일이 들어있습니다. 신라에서도 오묘의 제사를 지내는데 이 오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의 종묘랑 같은 거예요. 제사 지내는 날짜가 1월 2일, 1월 5일, 5월 5일, 7월 상순, 8월 1일, 그리고 8월 15일. 8월 15일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날. 고려도 경명전 대사 1월 1일, 5월 5일, 8월 15일 추석, 그리고 9월 9일 중구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선에서도 왕실에서는 추석에 제사를 지내는데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석에 제사를 지냅니다. 민간에서 조상 묘를 찾아보고 그러니까 성묘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한식과 추석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추석은 조상의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중추절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의 대상이 조상이 아니라 달이라고 하는 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중국의 여러 세식이 중국의 세식 풍속을 기록한 책에 조상제사, 성묘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 대신에 중추절 달제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달제사 이렇게 지냅니다. 앞마당에 마당에다가 제상을 설치해 놓고 이 제상에다가 신상, 월병, 과일 이런 것들을 쭉 차려 놓은 다음에 보름달이 보이면 그 보름달을 보고 제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달제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달을 의인화해서 항아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항아가 달의 여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달 안에, 달에 살고 있다는 옥토끼. 네, 옥토끼도 신앙의 대상이 되고 제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풍속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또 추석하면 고향에 가야죠. 고향 가시느라고 힘 좀 쓰셨죠? 옛날에도 추석에는 가족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강한 곳이 우리보다는 중국인데요. 중국은 그래서 추석을 단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이 원만하고 화합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가족이 모이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가족이 모인다. 그래서 단원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특히 누가 이때 부모를 찾아오게 되느냐면, 출가한 딸이 친정에 와서 부모와 만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은 도시에 나가 사는 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한 마을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몇 시간씩 차 타고 부모 찾아가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고, 자연스럽게 아들은 부모와 만날 수가 있는데, 딸은 결혼을 해서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니까 평소에 만나지 못하다가 명절이니까 부모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산서성에서는 이 중추절을 사위를 맞이하는 날, 그래서 영서절이라고도 부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위를 맞이하는 날. 그런데 이 점이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조선 후기 이후로는 여성의 시댁살이가 일반화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시집간 여성이 친정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게 되기 때문에 친정에 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명절이라든지 친정 부모의 생신이라든지 또는 친정 조상의 제사 이런 게 있으면은 겨우 친정을 방문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성이 친정에 못 가게 하려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설이에요. 출가 후 3년 뒤에 딸이 부모를 찾아가게 되면 부모가 단명한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서 3년 내에 근친하지 못한 사람,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를 못 찾아간 사람은 평생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시집간 다음에 3년 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를 못 찾아가면 그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를 못 보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딸 가진 부모로서는 정말 그 딸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런데 그걸 못 만나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또 시댁이 엄해서, 저는 이게 엄하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결혼한 여자가 친정에 못 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좀 뭔가 잘못된 시댁을 만났을 경우에 집에를 못 가게 하는 이런 경우는 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간쯤에 만날 장소를 정해놓고 친정 부모와 이 딸이 시간 장소 정해놓고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기는 보는데 반만 본다고 해서 반보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반보기가 생기는 바람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보면은 온보기라고 했다는 건데, 뭔지 당연히 딸이 부모를 만나는 이거를 뭔가 대단한 시혜처럼 표현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출가한 여자가 친정에 가는 어떤 기회가 추석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조선 후기 이후에나 가능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남녀가 결혼해서 어디서 살아요? 네, 시댁에 살지 않고 처가에 삽니다. 남자의 처가살이가 좀 더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남자가 명절 때 자기 집에 가는 것,
이런 것이지, 시집간 여자는 자기 친정집에 살고 있으니까 따로 부모를 만나러 올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것이, 그럴 경우에도 이 남자가 자기 집에 가는 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막았는지, 반복이가 있었는지, 이게 궁금한데, 그게 있었단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을 보면 아마 특별히 명절이 아니라도 자유롭게 자기 집을 다녔을 것이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석 음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죠. 송편입니다. 이 송편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소나무 송자에다가 떡 편자를 써요. 송편. 또는 떡 병자를 써서 송병이라고도 쓰는데, 이 송편은 옛날부터 뼈대 있는 음식입니다. 송편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성호사설, 성호이익의 성호사설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풍속에 송편이란 떡이 있다. 쌀가루로 물을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채소와 콩 따위로 속을 넣는다. 채소를 넣는 게 조금 특이하죠? 옛날에는 그렇게도 만든 거예요. 시루에 익힐 때 시루 밑에 솔잎을 먼저 펴고 그 위에 떡을 얹어서 서로 들어붙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떡 이름을 송편이라고 한 것이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송편 그대로 옛날에도 있었던 거예요. 다만 소로 채소를 넣었다고 하는 이게 좀 특이하죠. 동북세시기에도 송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8월 15일이 되면 술집에서는 햅쌀로 술을 빚어 팔고, 떡집에서는 올벼 송편과 무, 호박을 넣은 시루떡을 만든다. 또 찹쌀가루를 찐 다음 떡매로 쳐서 떡을 만들고 거기에 검은 콩가루나 누런 콩가루 또는 참깨가루를 볶아 가루를 내어 무치는데 이것을 인병이라고 한다. 요 인병이 요즘 말로 인절미입니다. 동국세 시기를 보면 송편만 먹은 게 아니에요. 추석날 올벼 송편, 시루떡, 인절미 온갖 떡을 만들어 먹은 거죠. 송편을 꼭 추석에만 먹은 것도 아닙니다. 조선시대 명절 음식인데 송편을 먹은 명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2월 1일이에요. 2월 1일은 어떤 명절이냐면 노비일, 노빈날, 노비날입니다. 이날은 1년 농사를 이제 시작할 때예요. 이때부터 잘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들에게 나이수만큼 송편을 먹게 했다. 그러면 나이 많은 노비는 과식했을 텐데요. 어쨌거나 노빈날 먹는 음식이 송편이에요. 노빈날 말고도 삼진날, 초파일, 단오, 유두, 추석에 송편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이후 19세기로 가면서 점점 송편이 추석 음식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추석 송편에 다른 이름이 생기는데요. 오려 송편. 오려 송편, 이 오려는 뭐냐면 올벼가 변한 말인데, 올벼는 햅쌀, 그의 수확한 쌀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수확한 쌀로 만든 송편, 요거를 올벼 송편, 오려 송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는 못 만들죠. 추수를 해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송편이 추석 음식으로 고정이 돼 나간다는 거죠. 조선시대에 송편을 만들어 먹는 것은 이 조선의 아주 고유한 풍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송편이 판매가 되는데, 중국에서 송편을 팔 때 그 송편의 이름을 고려병, 고려는 이때 중국에서 우리나라, 조선을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한국떡,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중국 사람들도 이것이 조선의 고유한 떡이라고 한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이 반달 모양의 송편이 아니라 보름달 모양의 월병이라고 하는 것을 먹죠. 자, 추석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베트남에도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어요. 베트남 옛날에는 한문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도 한문에서 오는 거잖아요. 베트남을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월남이라고 했습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그 월남이라고 쓰고 베트남 사람들은 웬남이라고 읽습니다. 웬남을 영어로 표시한 게 비엔남이고, 이 비엔남이 한국에 와서 약간 고생을 해서 베트남으로 읽히게 되는 거죠. 한문을 쓰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 음력 8월 15일을 중추절 좀 다르게 절중추라고 쓰고 베트남 말로 텟중투라고 읽습니다. 자, 베트남에도 있고 일본에도 8월 15일이 명절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시부야, 주고야라고 부르고 음력이 아니라 양력 8월 15일을 주고야라고 합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음력을 한 번에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양력을 쓰는데 양력 8월 15일이 주고야 명절이 되다 보니까 달과 관계없는 명절입니다. 보름달이 안 뜨겠죠? 음력 8월 15일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주고야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우명월이라고 쓰는데요. 이문메이게스라고 읽습니다. 이때 우가 토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란 먹는 날, 뭐 이런 명절이 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일본에 오봉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오봉은 일본 사람들이 조상의 영혼이 그날 집을 찾는다라는 이런 믿음에서 비롯된 명절인데, 그러면 조상의 영혼을 집을 찾아왔으니까 집으로 맞아들여서 음식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명절이 시작되는 건데, 이 명절은 본래 음력을 사용할 때 음력 7월 15일이던 것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양력을 사용하면서 양력 8월 15일 전후로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봉은 우연히 날짜가 8월 15일이 된 것일 뿐이고 한국의 추석, 중국의 쫑치우지와는 다른 것이다.가 분명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지금까지 이익주 눈 역사 이익주였습니다.